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장 마감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많이 일찍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큰 일이 없었죠. 다른 바이오주들은 조금 하락폭이 좀 있는 바이오주들이 좀 있네요. 오름테라퓨틱은 뭐 6.3% 가까이 떨어져 있고, 메지온도 좀 조정이 나왔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3% 정도 조정이 나왔고, 오스코텍, 삼천당제약, 여기저기 퓨처캠 등등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오늘 좀 튀어 올라온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원이 넘었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하이닉스도 58만원을 찍게 됐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개인이 2조 6천억 원을 하루에 팔아 제낄 정도로 상당히 매도세가 강력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원 이상을, 기관은 1조 6천억이나 받아줬네요. 받아주면서 장기 대세 상승장의 또 한 번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한올이 중요하죠, 그죠? 삼성전자 저는 펀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르면 제 펀드가 올라서 좋긴 합니다만,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대세 상승이 될지 아닐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오늘 당장에 미국에서 무슨 소식이 털지도 모르고, 그만큼 잘 투자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엉덩이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투자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은 사실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무나 아니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가치나 아니면 경쟁사들의 가치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종목은 아마 잘 찍으실 거예요. 종목은 아마 잘 찍으실 거고, 근데 나중에 봐보면 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어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몇 번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항상 그래요. 좋은 종목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회사들은 모두 다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얼토당토 않는 회사들이 아닌 이상 웬만한 회사들은 다들 본인들의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얼토당토 않는 회사라고 한다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제가 먼저 팔아서 문제였어요. 먼저 팔아서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아서 잘 팔았다고 했더니 70,000원, 80,000원까지 가 있고, 야, 그러면 꼭대기를 어떻게 알고 꼭대기에서 파냐 하는데, 제가 10,000원에서 30,000원대 팔았을 땐 무슨 생각이었냐면, 가격을 맞추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10,000원에 30,000원 올라서 30,000원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근데 70,000원, 80,000원 가는 거 보고, 그때 내가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구나. 가격은 못 맞추는 건데. 내가 또 거만했구나. 시장에 거만했어. 교만했어.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실수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는 항상 그랬어요. 가격을 맞추려고 해서 문제였습니다. 가격을 맞추려고 안 하면 꼭대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서 30,000원대 팔았는데, 팔았던 이유가 10,000원이 30,000원 가서 판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가 너무 싸진 거, 너무 싸져서, 회사가 너무 싸졌으니까 그러면 좀 올라와 있는 회사, 물론 그 회사가 저평가된지 고평가된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이 회사 조금 고평가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회사를 팔고 내가 생각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샀다.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오케이, 납득이 가능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가격을 맞추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올라있던 가격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싼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좀 그나마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냥 이유가 다른 이유 없이 10,000원이 30,000원 갔으니까 팔았다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가격을 맞추려고 내가 점쟁이 놀이를 했구나,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일단은 오늘은 다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으니까 잘 끝난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사가 떴더라고요. 무슨 기사가 떴는데 그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쳐볼까요? 바이오파마 뉴스를 보면 최신 순으로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오송제 특화 공장 여기 있다. 파트너사 그레이브스병 장기 임상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MVT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 2세대 약물이죠. 갑상선 기능 정산 유지 재발 억제 효과 검증하는 임상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갑상선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을 대상으로 차세대 1402 장기 유효성 안정성 평가하는 임상에 돌입한다. 아직 돌입 안 했어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따지면 오늘 볼 겁니다. 1402 장기 임상, 장기 연장 임상을 등록을 했다. 이번 임상은 기존 임상시험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지속 효과와 재발 억제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1402 2개 임상이 있죠. 2502, 2503번의 임상 2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총 372명 규모로 진행이 되고 26년 2월에 시작을 해서 30년 3월까지 약 4년간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임상 단계는 임상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기존 임상 종료 시점 질병 상태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뉘고요. A그룹만 최대 52주를 계속 투여를 받고 BC그룹은 투여 없이 경과 관찰만 합니다. 그래서 질병 재발률 차이를 좀 보게 되고요. 1차 지표는 항갑상선제를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환자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질병의 근본적 관해 기능성을 장기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혀지고요. 2차 평가 지표 역시 재발 시점, 항체 음전 여부, 장기 관해 유지 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증상 조절이 아닌 질병 조절 효과, disease modifying이라고 하죠. disease modifying 효과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1402는 FcRN 억제해 병인 IgG에 감싸는 피하 주사 제형이고요. TSH 수용체 항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 TRAB라고 하죠. 직접 낮춰주는 전략으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연장 임상에 성공할 경우에 그레이브스병 최초의 질병 조절형 생물학적 제제,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이 지금 70년간 더 이상 항갑상선 약물 말고는 약물이 없었는데 드디어 70년 만에 최초로 질병 조절까지 되는, 그러니까 꾸준히 투약을 해야만 되는 만성 질환이 아니라 질병 자체가 조절돼 버리는, 약을 투약하다가 끊어도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질병이 조절되는,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틀린 표현이고 재발이 끊기는, 그러니까 만성 환자들은 계속 질병을 달고 살잖아요. 그런 환자들조차도 그레이브스병 IMVT1402로 인해서 그레이브스병을 달고 살았던 환자도 질병이 조절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얼마나 보일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보일 수 있는 약물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402 원천기술 제공사로서요. 기술료와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 임상 단기 효능을 넘어 장기 관해와 약물 중단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상업적 가치에도 상당한 평가 분기점이 되겠죠. 단기 효능면은 질병이 이제 증상 완화되냐 마냐의 차이인 거고, 그죠? 증상 완화되냐 마냐의 차이점이 단기 효능인 거고요. 장기 관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까지 조절돼서 약물 중단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402가 얼마나 혁신적인 약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항갑상선 약물도 먹다가 잘 들면 이제 약물을 끊어도 다시 재발을 해요. 다시 재발을 해버리는데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약을 투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관해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이 T랩이라는 항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뭔가 그 T랩 항체 발생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 버려서 T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관해가 가능한, 그러니까 약물을 계속 안 먹고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치료제가 나온 느낌의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는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볼 게 지금 장기 임상 연구 데이터를 좀 볼 건데요. 이게 지금 장기 임상 연구 데이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올라온 거거든요. 12월 16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12월 16일 날짜로 되어 있고 총 372명 모이고요. 2026년 2월에 시작을 할 거고 2030년에 마지막이다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일단 두 개의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뭐냐, 여기 보면 아까 기사에서
2502, 2503 이 두 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2502 이렇게 나오죠. 밑에 여기 2502 이렇게 나옵니다. 2502 임상은 작년 12월 말쯤에 시작을 했고요. 12월 중순경쯤에 시작을 했고 24년 12월 17일에 시작을 했고 기본 완료가 28년 6월입니다. 이게 지금 뭐 길게는 3년 반 정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야 끝난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탑라인 연구 결과 발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투약은 52주, 1년을 해요. 보시면 52주 동안 이렇게 투약한다고 돼 있잖아요. 52주 동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여긴 26주 동안 하나 있는데 여기도 26주 680, 26주 위약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합치면 52주죠. 그죠? 다 52주인데 탑라인은 뭐냐면 탑라인은 26주 차에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탑라인은 주요 결과 측정 이게 탑라인 발표라고 합니다. 탑라인은 26주 차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52주가 1년이니까 26주면 딱 반이니까 6개월이겠죠? 6개월 정도면 탑라인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2024년 작년 12월 중순쯤 시작을 했으니까 환자 투약이 6개월 지난 사람은 아직 많이 있겠죠. 그죠? 지금 12월이니까 벌써 6개월 지난 사람이 많이 있을 거고 탑라인이 좋게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지금 아직 환자를 모집 중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모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맨 위에 여기 모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모집 중이기 때문에 240명을 아직 다 모집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 26주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투약을 완료한 후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상태가 호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임상이고요. 그럼 26주가 도대체 언제 완료가 되냐? 그러니까 240명의 환자 모집이 끝나고 그 환자가 6주간 투약을 다 해야겠죠. 그죠? 6주간 투약을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아직 환자 모집 중이니까 마지막 환자가 등록은 아마 안 된 것 같고요. 물론 업데이트를 받아봐야겠지만 지금 이게 12월 8일에 올라온 거니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환자 모집이 240명인데 아직 모집 완료가 안 떴으니까 마지막 환자가 투약한 이후로 이제 6개월을 봐야겠죠. 이게 첫 번째 임상이고요. 두 번째 임상은 이제 2503번 여기 있잖아요. 2503번 2503번 임상을 보시면 얘는 기간이 더 짧죠. 2027년 5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26주 투약 과정이에요. 아까 첫 번째 임상은 52주 투약 과정이고요. 두 번째 임상은 26주 투약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더 완료 기간이 짧고요. 이것 또한 지금 환자 모집을 하고 있고 26주차 탑라인 주요 결과 측정 이렇게 나와 있죠. 26주차 때 주요 결과 측정을 합니다. 얘는 어차피 26주밖에 투약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뭐 26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26주차까지만 측정을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52주차까지 투약은 하지만 주요 평가지표 측정은 26주차까지만 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뮤노반트, 로이반트가 노리는 거는 이 26주차의 측정 데이터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끝날 거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에 결과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탑라인. 그레이브스병 탑라인 결과 발표한다는 게 이 2027년 5월쯤이면 얘 두 번째 임상도 끝나고 첫 번째 임상도 26주차까지의 탑라인만 보면 되니까 26주차까지만 보면 되니까 물론 투약은 52주지만 주요 결과 지표는 26주차까지만 하면 되니까 2027년 5월쯤에 이 두 번째 임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첫 번째 임상도 마지막 환자까지 26주차 투여까지는 다 끝날 거다. 그래서 둘 다 탑라인 결과 발표를 한다는 건 둘 다 27년에 탑라인 결과 발표한다는 건 이 두 개 임상 모두 2027년쯤이면 탑라인 결과가 나올 만큼의 데이터는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임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가 2027년 중순경에 아마 한 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TED 임상도 동시에 두 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원래 12월 달에 첫 번째 임상 끝내려고 했던 거를 발표 안 하고
두 번째 임상 끝나고 나서 같이 발표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제 내년 1월이 될 텐데, 내년 1월경이면 아마 발표를 하긴 할 거예요. 그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TED처럼 두 개의 임상 결과를 한 번에 발표하는 것처럼 그레이브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브스병도 첫 번째 임상이 52주 투약이지만 26주차까지의 데이터만 보면 이제 주요 평가 지표를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임상은 원래 26주차까지만 투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간이 2027년 5월경에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7년 5월 중순, 그러니까 2027년 중순쯤이면 아마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의 탑라인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12월 16일에 올라온 익스텐션 스터디의 개요는 뭐냐면,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임상이 지금 이게 첫 번째 임상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네요. 이게 첫 번째 임상이거든요. 첫 번째 임상이 52주 동안이잖아요. 52주 동안 투약을 하는 건데, 여기 처음 스터디 시작 일자가 2024년 12월이니까 뭐 이때 바로 환자 투약을 안 했다고 쳐도 2026년 2월쯤에 이제 연구 시작이 추정이 되는 거면, 이때 투약을 한 첫 번째 환자가 만약에 관해가 생겨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 투약이 더 이상 없을 텐데, 만약에 관해 안 생긴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투약을 해도. 그 환자들은 이제 익스텐션 스터디에 포함이 돼서도 투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처음 시작한 임상이 2024년 12월 17일이라고 돼 있는데, 딱 한 1년 정도죠. 그죠? 1년 한 2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2개월은 뭐 환자 모집 기간까지 판단한다고 해도, 아무튼 여기 처음에 참가한 환자들이 여기에도 들어갈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임상 26주 동안 투약을 받았던 환자들도 여기 익스텐션 스터디에 포함이 될 거다. 그래서 총 여기는 240명, 모집이 여긴 240명, 첫 번째 임상은 240명이었고요. 두 번째 임상은 210명이었고, 둘이 합치면 450명인데 여기는 372명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나머지 한 80명은 어디 갔냐? 글쎄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80명이 예를 들어서 FDA의 승인 규정 같은 거에 뭐 승인 규정은 아니고 확장 임상 규정에 뭐 참가자의 몇 %만 들어가도 된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환자들이 참여 안 한다고 했는지 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372명이 추정입니다. 추정치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뭐 지금 240명이고 여기 210명이 목표지만, 목표만큼 환자 등록을 안 받고 372명으로도 환자 등록이 충분하다고 생각 FDA랑 협의가 돼서 372명을 첫 번째 임상, 두 번째 임상을 다 환자 등록이 총 된 다음에 여기가 372명만 익스텐션만 할게요 라고 했는지는 봐야겠지만, 근데 아직 모집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자 모집 종료가 뜨고 여기 등록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등록 수가 나중에 바뀌었는데 둘이 합해서 372명이다 그러면 환자 모집이 좀 목표한 것보다 좀 덜 되고 일찍 끝냈구나, FDA랑 협의를 봤나 보다, 372명으로도 충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마지막 익스텐션 스터디의 임상은 총 3개의 그룹 A, B, C로 나눕니다. A, B, C로 나눠서 첫 번째 A그룹은 1401 52주 동안 계속 더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52주 투여한 환자들도 있고 26주 투여한 환자도 있는데, 52주나 26주 투여한 환자 중에 증상 개선이 좀 더딘 사람,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유지는 되지만 관해가 아직 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A그룹으로 딱 넣어서 계속 투여를 해보는 거고요. 그룹 B랑 그룹 C는 첫 번째 임상 52주차 임상이랑 두 번째 임상 26주차 임상에서 관해가 나타난 사람들은 굳이 더 약물을 투약할 필요 없으니까 그룹 B나 그룹 C로 넣어서 여기서 이제 장기 데이터를 그냥 쳐다만 보겠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탑라인 발표는 52주차인데 결국은 이제 이걸 왜 하냐가 중요하죠. 익스텐션 스터디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임상의 탑라인 결과는 2027년 5월쯤에 첫 번째, 두 번째 임상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날 거다. 그러니까 27년 뭐 빠르면 초반 아니면 중순쯤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첫 번째, 두 번째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주요 결과 평가 지표에 대한 결과는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온 걸 근거로 FDA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FDA에서 뭐 가져오라 그러냐면, 야, 너네 알았어. 그럼 약 효과는 있는 건 알겠어. 이 첫 번째 임상과 두 번째 임상을 봤을 때 너네 약 효과 있다, 유효성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장기적으로 투여해본 거 갖고 와봐. 장기적으로 투여해본 거 필요해. 우리도 승인하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27년에 데이터, 탑라인 데이터 결과 발표를 하고요. 2028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1년이 좀 안 지났거나 아무튼 27년에 결과 발표를 하고 28년에 FDA 승인 신청을 낼 겁니다. 승인 신청 낼 때쯤이면 이 익스텐션 스터디가 뭐예요?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겠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의 환자의 장기 투약 데이터, 추적 관찰 데이터, 이게 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신약을 승인을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1년 이상을 100명 이상이 1년 이상 투약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이 약도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네, 인정이 되네, 이 약 안정성 있네, 부작용 많이 없네, 라는 게 FDA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100명을 약 1년 정도 투약을 한 결과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효성으로 BLA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FDA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임상으로 2017년 중순경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유효성 입증됐습니다. FDA 허가해 주세요. 라고 신청은 할 수 있다. 그럴 때 FDA가 그래 그러면 너네 100명 정도의 52주 1년 동안 약물 투약한 데이터도 가져와 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안정성만 볼게. 유효성은 이거 두 개로 됐고 장기적으로 투약했을 때 너네 약이 안전해? 라는 거를 결과를 갖고 와봐. 그럴 거예요. 그러면 FDA에서 딱 이걸 내미는 거죠. 26년 2월쯤 시작이니까 27년쯤이면 아마 뭐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2028년에 FDA에 승인 신청 서류를 낼 때 100명 이상은 충분히 모집이 돼서 하겠죠. 왜냐면 여기에 참가한 환자들이 그냥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임상에 참가한 환자들이 세 번째에 자동으로 포함돼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모집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임상이 끝난 환자들이 세 번째로 자동으로 포함돼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2027년에 탑라인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오케이 유효성 확인 만약에 된다면 2028년에 FDA 승인 신청을 할 때 이 세 번째 지금 장기 임상 진행한 데이터까지 추가로 제출을 하면 이제 유효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도 안정하다라는 게 밝혀지면 2029년쯤에 승인이 날 거다. 승인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한올은 2029년에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도 받게 되고요.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받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류마티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제일 그레이브스병이 가장 기대가 크고 만약에 바토클리맙 TD가 먼저 마일스톤을 받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1월 달에 나오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029년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이뮤노반트는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내용이 아마 이 익스텐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추가적인 임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익스텐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FDA 승인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축적을 하려고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텐션 스터디 개요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딱히 변할 건 없다. 근데 장기 임상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중간중간에 부작용은 사실 많이 없었겠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 말고는 추가 부작용이 나오진 않았겠구나 라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임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익스텐션 스터디 임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으로는 어느 정도 환자들 사이에서 검증이 좀 됐다 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바토클리맙 TD 같은 경우도 지금 익스텐션 스터디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부작용 말고 컨트롤이 불가능할 만큼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구나. 안정성은 입증이 됐나 보구나. 익스텐션 스터디까지 하는 거 보면 유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바토클리맙을 까봐야겠죠. 데이터를. 그게 아마 1월 달에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조금 기사가 나온 날짜가 좀 되긴 하지만 3일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제가 만약에 답변을 안 드리면 댓글 다른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을 좀 자주 달아주시면 제가 맞다 이거 댓글 안 달았네 하고 방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제가 참 목 아프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도 춥고 건조하고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또 목 아프구나 그래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라 하면서 뜨끈한 순댓국이나 한 그릇 말아 먹어라 하면서 후원해 주실 분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박땡현님 또 보내주셨는데 박땡현님도 상당히 꾸준히 잘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덕분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요. 이렇게 낮에도 방송할 만큼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